공간이 만든 공간, 유현준 지음. 스타죠. 스타 교수고 건축가이신데 이분의 유튜브도 참 많이 찾아보는데 말을 조리 있게 재미있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시는 것도 정말 많고 또 아는 것들을 잘 연결해 가지고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하신 분입니다. 유현준, 건축으로 세상을 조망하고 사유하는 인문 건축가. 건축가는 사회의 복잡한 관계를 정리해주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는 어우러져 잘 살 수 있는 화목한 건축으로 관계와 사회를 바꿔나가는 한편 여러 매체에서 통찰력 있는 글을 쓰고 있다.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어디서 살 것인가에서 새로운 시각과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이야기로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그는 강연, 방송 등을 통해 건축과 대중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TVN의 알쓸신잡2에 출연해 셜록 홈즈 같은 관찰력과 추리력을 보여줘 셜록 현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 책에서도 그는 특유의 관찰력으로 역사의 흔적들 속에 숨은 퍼즐을 찾아내 절묘하게 끼워 맞췄다. 책 디자인은 옥영현이라는 분이고 표지 이미지는 유현준. 직접 하신 거구나. 유현준이라는 분이. 그래서 잘 보면 글씨 뒤에 하얗게 이렇게 뭐 건축 구조물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새겨 넣은 것 같아요. 을류문화사에서 나온 책이고 재밌는 게 2020년 4월 30일에 초판 1쇄, 2020년 8월 10일에 초판 9쇄. 엄청 잘 팔리는 책입니다. 공간이 만든 공간. 여는 글과 그 마지막 맺는 글 먼저 읽고 중간 내용들을 골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는 글, 기후, 문화, 변종. 건축가로서 창조적 영감은 어디에서 얻는가?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과연 영감이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에디슨은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에디슨은 누구나 노력하면 천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1%의 영감이 없기 때문에 천재가 되지 못하는 거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1%의 영감은 그만큼 중요하다. 누구나 새로운 생각을 만드는 영감을 원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잘 모른다. 영감의 원천을 설명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인은 뮤즈라는 9명의 여신이 선물로 영감을 준다는 이야기를 만들었다. 건축을 공부하다 보면 고대의 알타미라 동굴부터 피라미드를 거쳐서 로마의 판테온,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 두오모와 근대에 들어서는 건축가 르 꼬르비지에의 빌라 사보아에 이르기까지 여러 천재들의 창작물을 만나게 된다. 이들의 공통점은 시대가 주는 문제를 발견하고 새로운 시각과 생각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생각은 어떻게 시작될까? 새로운 생각은 때론 지리적 환경이 만들어내기도 한다. 지구는 둥글다. 모든 행성은 구의 형태로 되어 있다. 우주의 어느 곳에서도 중력의 법칙을 피할 수는 없다. 중력에 의해서 물질이 서로 당기면서 뭉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그란 구 모양의 항성과 행성이 만들어진다. 행성인 지구도 구 모양이다. 그런데 지구는 지구만의 특징이 있다. 지구는 축이 23.5도로 기울어진 상태로 24시간마다 제자리에서 한 번 회전하는 자전을 하고 365일마다 한 번씩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공전을 한다. 이 물리적 조건 하에서 모든 문화가 시작된다. 일단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의 계절의 변화가 만들어졌다. 계절의 변화가 없었다면 인간은 시간 개념을 갖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지구는 표면의 72%가 물로 덮여 있다. 이는 우주의 다른 행성들과 비교해서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조건이다. 지구에 이렇게 물이 많은 이유로 지배적인 가설은 수십억 년 전에 얼음 형태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했다는 것이다. 이 많은 양의 물은 태양에서 오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지구 전체로 고루 퍼지게 해주는 에너지 전달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태양빛은 바닷물을 데우고 바닷물은 수증기가 되어 공기 중으로 올라가서 구름이 된다. 그런데 지구는 자전하기 때문에 대기의 흐름에 영향을 준다.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중위도에서는 편서풍이 불고 이후 각종 다양한 바람의 흐름이 만들어진다. 이 바람에 의해서 수증기는 구름의 형태로 지구의 대기 곳곳을 돌다가 비나 눈이 되어 지면으로 내려오게 된다. 구름은 태양 에너지를 운반하는 택배 상자다. 이러한 에너지의 순환 속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생명이 무생물과 구분되는 차이점은 에너지의 흐름이 있느냐 없느냐다. 돌과 같은 무생물은 에너지가 들어가거나 나오지 않는다. 돌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 돌은 에너지의 흐름이 없는 닫힌 시스템이다.
하지만 인간과 같은 생명체는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는 에너지의 흐름상 열린 시스템이다. 태양 에너지는 식물을 키운다. 우리는 그 식물을 직접 먹기도 하고 식물을 먹고 자라난 동물을 먹고 힘을 얻는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배설하는 것은 태양 에너지가 유기물 음식의 형태로 변환된 것을 소비하는 작용이다. 음식을 먹는 것은 근본적으로 태양 에너지를 먹는 것이다. 이렇듯 모든 생명은 태양 에너지의 흐름을 이용해서 생명성을 만들어내고 유지한다. 문화는 이러한 에너지 흐름의 과정 중에서 만들어낸 2차 부산물이다. 둥그런 행성의 모양, 자전축의 기울어짐, 자전과 공전, 쏟아지는 태양 에너지는 지역마다 다른 지리를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다양한 지리적 배경은 각기 다른 기후를 만든다. 각기 다른 기후는 각기 다른 환경적 제약을 만든다. 이런 환경의 제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친 인간 지능의 노력이 건축물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난다. 비가 와서 지붕을 만들었고, 추우니까 벽으로 방을 만들고, 온도를 만들었다. 건축은 기후가 주는 문제에 대한 인간의 물리적 해결책이다.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가 더워지면서 건조해졌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 힘들어졌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물가에 모여 살다 보니 인구 밀도가 높아져 주변에 있는 사냥감과 열매로는 많은 인구가 살기에 부족했다. 인간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이렇게 한 시대가 가지고 있던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제약들 속에서 환경적 제약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문화가 되었고 그 문화의 물리적 결정체가 바로 건축물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건축 공간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의 유전적 계보를 살펴보려 한다. 뇌의 배신이라는 책을 보면 사람이 가장 창의적 순간은 빈둥거릴 때라고 한다. 이 명제는 문화 발생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 준다. 엘빈 토플러는 문명의 첫 번째 혁명이 농업이라고 말한다. 농업이 문명적 혁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농업이 시작되면서 부가 축적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렵 채집의 시기에는 경제적 재화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냉장고가 없으니 사냥감을 나눠 먹어야 하는 원시적 사회주의였다. 그런데 농사를 짓고 수확한 곡식을 말리면 저장이 가능했다. 한 장소에 머물면서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들게 되었고 창고 안에 부가 곡식의 형태로 축적되었고 축적한 곡식의 양 차이가 사회적 계층을 만들었다. 같은 인간 사이에 이전에는 없던 주인과 노예라는 계층이 생겨났다. 연력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에 의하면 모든 쓸모 있는 에너지는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 우주에서 생명이 가능한 것도 최초 빅뱅의 뜨거운 폭발에서부터 점점 식어가는 우주 사이의 온도 차이에 의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온도 차이가 없으면 에너지가 없다. 에너지가 없으면 창조와 생명도 불가능하다. 과학자들은 수백억 년이 지나고 나면 우주가 전체적으로 같은 온도의 차가운 상태가 되고 그러면 시간도 멈출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시간은 무질서의 정도를 말하는 엔트로피가 늘어나면서 부수적으로 만들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모든 창조는 온도차에 의해서 시작된다. 인간 사회 안에서 온도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농업이다. 농업혁명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계층과 부의 온도 차이를 만들어내자 인간은 새로운 창조가 가능한 문화적 에너지를 만들 수 있었다. 계급의 차이는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지만 냉정히 말해서 문명 발생을 촉발시켰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계급 차이가 계속 존재해야 창조적인 사회가 된다는 말은 아니다. 차이에서 나오는 흐름이 창조를 만드는 것이니 사회의 계급이나 부가 고착화되면 차이에 의한 흐름이 정체되고 사회는 쇠퇴한다. 따라서 공정하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사회 계급 간의 자리 배치의 변화가 많은 것이 사회 발전의 에너지를 만든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계급 간의 이동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점은 발전의 에너지가 소실되고 있다는 중대한 문제다. 인류 초기에 사회적인 계급의 형성은 문명의 변화를 촉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열심히 일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놀아도 살 수 있는 계층이 생겨나면서 누군가는 빈둥거리게 되었고 창조성이 키워졌고 문명이 발생했다. 부가 한 곳에 축적되면서 사람의 힘을 한 곳으로 모아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자본력도 만들어졌다. 그 자본력으로 무거운 돌로 만든 큰 건축물이 세워지기도 했다. 위대한 사상가들도 그러한 가운데 탄생했다. 인간 사회의 계층이 만들어지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다음 기원전 500년을 전후해서 유라시아 대륙의 오래된 지역인 그리스, 인도, 중국에서 위대한 사상가들이 나타났다.
피타고라스, 플라톤, 석가모니, 노자, 공자 등이 그들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 사람들의 생각의 특성이 지리와 기후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점이다. 강수량의 조건은 농업의 품종을 결정한다. 세계 문화 권역은 크게 벼농사 지역과 밀농사 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연 강수량 1000mm다. 연 강수량이 1000mm 이상이면 벼농사, 1000mm 이하면 밀농사를 짓는다. 그런데 이 두 품종은 농사법이 다르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하는 벼농사는 홍수나 가뭄의 피해를 막기 위해 물을 다스리는 치수 사업이 필요했다. 벼농사에는 저수지와 보를 만들거나 물길을 만드는 토목공사가 필요한 것이다. 반면 밀농사를 할 때에는 개인이 씨를 뿌리고 다니면 되고 치수를 위한 대형 토목공사도 필요 없다. 노동 방식 면에서는 벼농사는 여러 명이 힘을 합쳐 하는 방식이고 밀농사는 개인적으로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벼농사 지역의 사람들은 집단의식이 강하고 밀농사 지역은 개인주의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화적 특징의 차이는 알파벳과 한자 같은 문자나 체스나 바둑 같은 게임 문화에도 나타난다. 그리고 강수량이라는 기후적 차이는 건축 디자인의 차이도 만들었다. 강수량은 땅의 단단한 정도를 결정한다. 비가 적게 오는 서양의 땅은 단단하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돌이나 벽돌 같은 무겁지만 단단한 건축 재료를 이용해서 벽으로 지붕을 받치는 벽 중심 건축을 했다. 반면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인 동양은 장마철에 땅이 물러지기 때문에 무거운 재료로 만든 벽은 쓰러진다. 따라서 가벼운 건축 재료인 나무를 사용하였고 자연스럽게 나무 기둥으로 지붕을 받치는 기둥 중심의 건축을 하게 되었다. 잉여 농산물은 사회계층을 만들었고 나누어진 사회계층은 잉여 시간을 만들었으며 잉여 시간은 문화를 만들었다. 문화는 다시 기후적 제약의 차이에 의해서 서로 다른 유전적 특성을 만들었다. 1차적으로 문명의 생각이 창조되자 서로 다른 생각은 만나고 충돌하고 융합하면서 2차적인 창조가 만들어졌다. 서로 다른 생각들이 충돌하고 융합하려면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 모여서 살아야 한다. 도시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준다. 도시는 문명 발전의 필요 조건이다. 최초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는 도시가 형성되면서 생겨났다. 인구 5천에서 5만 명 정도의 최초 도시 우르크부터 인구 100만 명의 도시 로마까지 거대한 인구가 모여있는 도시들은 생각들의 충돌과 융합을 만들어내고 창조의 터전이 되었다. 도시는 창조의 플랫폼이었다. 다른 생각들의 융합이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르네상스의 도시들이다.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튀르크에게 멸망당한 후 그리스와 중동 지역의 수학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이 중세 유럽으로 대거 들어오게 되었다. 이들이 있었기에 유럽은 중세에서 벗어나 갑작스럽게 갈릴레오 같은 과학자들을 배출하게 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은 점점 더 빠른 교통수단을 만들게 되었다. 처음에는 걸어 다니다가 점차 말과 같은 동물의 에너지를 이용하면서 이동 속도가 빨라졌다. 말을 이용해서 몽골 제국은 유럽까지 세력을 뻗칠 수 있었다. 이후 좀 더 복잡한 기계인 범선을 만들어서 바람이라는 자연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유럽의 상인들은 범선을 이용해서 바닷길을 통해 동아시아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이쯤 되자 서로 다른 기후대에서 각자 발달해오던 다른 문화가 만나게 되었다. 교통수단의 발달이 공간의 압축을 만든 것이다. 공간이 압축되자 다른 문화 간의 융합이 일어나게 되었고 새로운 문화 변종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자의 지역에서 원시적 집단이 형성됐고 평화롭게 살았지만 말이라는 교통수단이 나오면서 공간이 압축되고 국가가 형성되었고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다. 교통수단 발달에 의한 공간의 압축은 전쟁 같은 물리적인 충돌을 유발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가질 경우 소통을 통한 문화의 융합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유전공학적 관점으로 비유해 본다면 다른 문화 간의 교류와 융합은 다른 품종의 교배로 볼 수 있다. 자연에서 각각의 생명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하고 이종 간 교배를 통해서 선택된 우성 유전자를 후대에 남긴다. 이러한 우성 유전자를 가진 혼합종을 만들기 위해 자연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성을 만들었고 서로 다른 성이 만나 매 세대마다 다른 유전자 조합을 만들도록 했다. 문화도 마찬가지다. 다른 지역에서 발전한 문화는 이종 교배를 통해서 2차적인 창조를 만들고 그렇게 다음 세대의 문화가 탄생한다. 이렇듯 문화의 진화 과정은 생명체의 진화 과정과 동일하다. 그래서 과학자 리처드 도키스는 문화를 유전자적으로 이해하고 문화 유전자, 밈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 책에서 도킨스가 사용한 문화유전자와 똑같은 의미로 문화유전자라는 말을 사용하진 않지만 문화를 하나의 유전자 정보로 보고 문화 간의 융합을 유전자의 교배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면 문화의 교류와 융합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될까? 문화적 교류는 보통 물건에서 시작한다. 사람이나 집단이 이동해서 교류하는 것은 어렵다. 언어의 장벽도 있고 외모가 다른 것도 융합을 어렵게 만든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이민자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만 보아도 사람끼리 직접 섞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대신 멀리 떨어진 문화끼리는 작은 부피와 무게가 가벼운 물건의 교환으로 소통이 시작된다. 동서양의 교류는 초기에 낙타를 타고 다니는 중동 상인들에 의해 비단과 향신료를 교류하면서 시작되었고 시간이 흘러 범선 같은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무거운 도자기까지 교류하기 시작했다. 차와 도자기가 유럽에 대량으로 수입되면서 유럽 내에 중국 스타일을 따라하는 시누아즈리라는 유행이 만들어졌다. 산업혁명 이후에 다양한 물건이 만들어지게 되고 박람회라는 행사가 개최되었다. 박람회장으로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이국적이고 매력적인 요소가 필요했다. 이들은 먼 나라의 건축물을 파빌리온이라는 형식의 가건물로 지어서 소개하기 시작했다. 엑스포를 통해서 비로소 사람의 몸보다 큰 건물 스케일의 교류가 시작한 것이다. 차이와 융합에 이어서 새로운 창조를 만드는 요소는 기술이다. 앞서 말한 융합 역시 교통기술 발전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교통수단이 발달할수록 문화의 2차적 변종의 탄생은 가속화되고 여기에 새로운 기술혁명이 더해지면 문화의 파생과 결합의 방향에 큰 흐름이 생겨난다. 새로운 기술혁명은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다. 건축에서는 엘리베이터나 철근 콘크리트 같은 기술이 새로운 문화적 변종을 만들어냈다. 스위스 건축가 르 코르비지에, 독일 건축가 루트비히 미스 반 데어 로에 같은 근대 건축의 거장은 이러한 기술을 적극 도입했기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새 시대를 열 수 있었다. 근대에 나타난 새로운 기계 문명 기술과 변화된 세상을 산업혁명이라고 말하고 그 기계 문명이 만든 이전과는 다른 문화적 특징을 모더니즘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모더니즘이란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 전반에 걸친 새로운 변혁을 말한다. 하지만 미스 반 데어 로에나 르 코르비지에 같은 건축가들의 새로움을 단순히 기술의 결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들의 건축에는 보이지 않게 동서양의 문화가 섞인 변종 문화 유전자가 숨어져 있다. 이 책에는 그런 숨겨진 면들을 탐구해보려 한다. 위대한 이론은 다양한 현상들을 단순하게 설명한다.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이 위대한 이유는 야구공의 움직임부터 복잡한 행성 간의 움직임까지 한 가지 공식으로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화에서 새로운 생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문화는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생명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구공 같은 무생물은 뉴턴의 공식과 마찰력을 계산할 수만 있으면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 당구공 자체는 에너지의 흐름이 없는 닫힌 시스템이기 때문에 계산이 비교적 쉽다. 당구공의 움직임은 당구공과 당구대 사이의 에너지만 계산하면 된다. 하지만 생명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열린 시스템이다. 그만큼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변수 요인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은 예측하거나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혜성의 궤도를 예측하는 것보다 사람이 다음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할지 예측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생물을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렵듯이 생물을 만드는 문화나 창조도 그러하다. 우주의 불변의 법칙 중 하나는 만물의 무질서는 증가한다는 엔트로피 법칙이다. 방을 따로 청소하지 않으면 쓰레기통이 된다. 오직 청소하고 정리정돈의 힘과 에너지를 썼을 때에만 분위기 있는 방을 만들 수 있다. 문화도 그러하다. 문화는 방대한 에너지의 흐름 과정 중 잠깐 동안만 만들어지는 질서라는 저엔트로피의 상태이다. 따라서 잠깐만 에너지의 흐름이 깨어져도 문화는 서서히 소멸한다. 마야나 잉카 문명은 한때 거대한 국가를 만들고 문명을 꽃피웠지만 식량이나 물 같은 에너지의 흐름이 사라지자 사라져버렸다. 서울도 농촌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중동에서 가져오는 석유, 팔당댐의 물, 발전소에서 만들어 송전해주는 전기라는 외부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일주일도 안 돼 폐허가 되기 시작할 것이다. 건축물은 그만큼 만드는데 힘들고 유지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요구된다. 인류는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모아서 건축물과 도시를 만든다. 건축물과 비교해서 공예품은 전파가 쉽고 텍스트는 공예품보다 전달과 유지가 더 쉽다. 텍스트에 담긴 사상은 번역만 되면 여러 문화권으로 퍼져나간다.
건축, 공예품, 텍스트는 문화의 유전자 코드다. 이 문화 전달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 발전시킨다. 이 책은 여러 가지 생각의 시질과 날줄이 오랜 시간 동안 엮여서 만들어내는 문화의 카펫에 그려진 생각의 무늬를 보여주려는 시도다. 전작,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와 어디서 살 것인가는 각각 15장,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책들에서 각 장들은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글의 모음이었다. 이 두 권의 책에 담긴 27개의 챕터는 27층 건물의 27개 평면도와 같다. 1층에는 백화점, 2층에는 학원, 9층에는 헬스클럽, 20층에는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 27층 복합 건물의 서로 다른 평면도다. 각각의 층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반면 이 책은 건물을 세로로 길게 자른 단면도라 할 수 있다. 시간이라는 투명 엘리베이터를 타고 각 층을 통과하면서 1층부터 27층 그리고 옥상까지 올라가 보는 책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 보면 앞서 나온 책에서 보았던 방들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앞선 책을 읽으신 분들은 중복된 이야기를 찾게 될 것이다. 하지만 책의 흐름상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 참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다. 같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앞뒤에 연결된 이야기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이 책에는 모더니즘, 현대건축의 흐름 등 지금은 절판되었지만 초기에 냈던 책들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건축적 관점에서 생각이나 문화가 어떻게 변하고 진화했는가를 이야기하려면 건너뛸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카피라이트 해결한 사진을 찾아주시느라 1년간 애써주신 김경민 편집장님, 책 디자인해주신 옥영현 실장님, 근대건축 도면을 그려준 김지현 님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쯤 하고요. 이제 맨 뒤로 가서 닫는 글, 내용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닫는 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395페이지. 불완전에서 시작하는 창조적 진화. 지금까지 공간을 중심으로 새로운 생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수렵 채집 시대 인간은 동물과 별반 다르지 않다. 먹이를 찾아서 이동하고 최소한의 쉼터를 찾아서 쉬었다. 이후 위기와 기회는 지구 온난화와 함께 찾아왔다. 지구가 더워지면서 빙하기가 끝나자 일부 지역에서는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사람들은 물을 구할 수 있는 강가에 모여서 살게 되었다. 사람이 많아지자 사냥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 이때 창의적인 누군가가 농업이라는 새로운 음식 취득 방식을 도입했다. 인류 역사 초기의 위대한 창조적 생각은 기후변화라는 위기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사냥감을 찾아서 떠나야 했던 것과는 달리 땅과 기후적 조건만 맞으면 농사가 가능했다. 농업이라는 새로운 생존 방법을 찾은 인간은 적극적으로 땅을 찾아서 이동했다. 강수량에 따라 벼농사와 밀농사로 다르게 발전했고 경작 가능한 품종,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의 제약, 노동의 방식 등에 따라서 지역별로 다른 문화의 특징들이 만들어졌다. 이후 새로운 창조는 생소한 문화와의 융합을 통해 만들어졌다. 동서양의 문화가 교류되면서 먼 곳의 색다른 삶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새로운 문화와 생각을 만들기도 했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더 이상 발견할 수 있는 지역이 없자 인간은 새로운 학문 분야로 눈을 돌렸다. 지금은 다른 학문과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시대다. 지리적으로 더 이상 발견할 땅이 없자 인간은 인터넷 가상공간이라는 신대륙도 만들었다. 창조적인 인간은 항상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새로운 생각은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크게 두 가지 원리가 있다. 첫째는 제약이고 둘째는 융합이다.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각이 나오고 서로 다른 생각이 융합되었을 때 새로운 생각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 둘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이 있다. 모든 창조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변화와 새로움을 거부했던 문화는 발전을 멈췄다. 그리고 그런 문화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렇다면 열린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의 불완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신이 완전하다고 느끼는 자는 새로운 것을 만들지 못한다. 역사적 대표적인 사례는 이집트 미술이다.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창조물과 사랑에 빠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찾아낸 비율과 자세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스스로 진화가 완성된 상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조각상을 만들었다. 이집트의 조각상은 너무나 훌륭하다. 5,000년 전에 만들어진 조각이라고 보기 어려운 아름다운 얼굴과 균형 잡힌 몸을 가지고 있다.
두 다리는 쓰러지지 않게 한 발을 앞으로 내밀며 서 있고 얼굴은 정면을 바라본다. 그림을 그릴 때도 사람의 특징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얼굴은 옆모습을 그리고 몸은 정면을 그린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완전하다고 믿었기에 그들의 미술은 수천 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리스 미술은 달랐다. 그리스인들이 처음 조각상을 만들었을 때 그 수준은 이집트 조각상과 비교해 너무 떨어졌다. 하지만 이들은 200년도 되지 않아서 이집트 미술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인들은 자신의 조각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매번 조각할 때마다 조금씩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가 이집트 문화를 대단하다고 여기지만 현재 인류 문명을 이룬 근본적인 정신은 그리스에서 그 뿌리를 찾는다. 그 근본 정신은 다름 아닌 더 좋은 것으로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을 만큼 나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이 진화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는 순간 창조적 변화는 멈추게 된다. 디지털과 융합으로 내몰리는 아날로그 유기체. 21세기 우리는 인간이 기계와 융합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치아 중 하나는 보철을 하고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나이가 들면 심장 관상 동맥에 스텐트를 넣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고혈압과 당뇨병 약을 매일 먹는 사람도 있다. 현대인은 원시적 수준이지만 서서히 사이보그가 되어가고 있다. 공간적으로도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이 융합되고 있는 중이다. 오래지 않아 특수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끼고 증강현실을 보면서 사는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보다는 내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여행 가서 찍은 풀빌라 사진이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 농업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몇몇 품종으로 새로운 거대 생태계를 만들었던 인간은 현재 가상 공간 안에 완전히 또 다른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이미 쇼핑을 비롯한 현실 공간 속 인간 행동의 대부분은 가상 공간에서 가능해지고 있다. 마트에 가는 대신 SSG나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마트를 이용하고 옷이나 가전제품 구입도 오프라인 쇼핑보다 온라인 쇼핑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과의 융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는 캠핑을 가고 명상을 한다. 하지만 기계와 인간의 융합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거스르기는 힘들어 보인다. 영화는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준다. 2019년에 터미네이터 3편격인 터미네이터 페이트가 개봉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지난 35년간 3편의 터미네이터 각본을 썼다. 1편은 1984년, 2편은 91년, 3편은 2019년에 나왔다. 평균 17년에 한 편이 나온 셈이다. 그러다 보니 같은 사람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기계를 대하는 인간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1984년에 나온 1편은 미래에서 온 살인기계인 터미네이터가 인간을 죽이려는 이야기다. 여기에 나오는 기계 인간 터미네이터는 무표정하고 말도 없는 차가운 살인기계다. 2편에서는 1편과 겉모습은 같지만 새롭게 프로그램된 기계 인간 터미네이터가 인간을 지키는 역할로 나온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 소년과 교감하면서 인간성을 점차 배워가는 캐릭터다. 3편에 나오는 터미네이터는 인간과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캐릭터로 나온다. 처음 보는 손님에게 맥주를 권하고 흔들 의자에 앉아서 개를 쓰다듬는 모습을 보면 피해의식에 찌든 인간 여주인공 사라 코너보다 더 인간적으로 보인다. 눈여겨볼 점은 또 다른 여주인공인 그레이스라는 캐릭터다. 그레이스는 미래에서 온 병사로 인조인간으로 개조된 사람이다. 그의 몸은 강철보다 단단하고 기계보다 빠르다. 미래의 터미네이터와 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계와 융합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몸의 절반가량을 기계로 개조한 그레이스는 인간인가 기계인가? 터미네이터 프랜차이즈는 지난 35년간 기계에 대한 인간의 관점 변화를 보여준다. 터미네이터 3편에서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야기를 만든 제임스 카메론이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한 아바타라는 영화를 만든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영화 아바타의 남자 주인공은 실제로는 하반신 불구의 몸이지만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유전공학으로 만들어진 아바타의 신체에 정신만 들어가서 외계인과 사랑을 하게 되는 설정이다. 인간됨은 정신에 있는지 아니면 신체에 있는지 무엇이 인간인지가 모호한 영화다. 외계 생명체의 몸과 인간의 정신이 합쳐진 존재는 인간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외계인으로 보아야 하는가? 1000년 전 중세의 사람들은 과거 세상은 신이 일주일 만에 만들었고 죽고 나면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명확한 이야기 속에서 살았다. 그들에게 21세기의 이야기를 한다면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유기체가 되어가는 건축과 도시. 기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과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었다. 과거의 건축물은
보통 철, 콘크리트, 유리로 만들어진 무기물로 취급해왔다. 그러던 건축물과 도시가 점점 유기체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근대 이후 처음으로 유기체를 흉내내기 시작한 건축물은 프랑크 게리의 작품이다. 게리는 물고기 형태에서 착안하여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을 디자인했다. 그런데 이는 건축물의 형태만 유기체적으로 흉내내는 짝퉁에 불과하다. 하지만 2005년을 전후해서 이러한 피상적인 경향은 에너지 부족과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 진화하기 시작한다. 현대 우리는 건축물이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측정한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 건축물이 유지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탄소를 배출하는지 에너지의 효율을 측정한다. 이는 마치 우리가 칼로리를 얼만큼 소모하는지 에너지 소비를 측정하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는 생명체만 에너지의 흐름을 측정한다. 건축물의 에너지 흐름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은 마치 인체의 신진대사를 측정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이렇게 건축물을 점점 유기체로 취급하고 있다. 영화 속 터미네이터가 점점 인간화되어 가는 것처럼 건축물이나 도시도 점점 유기 생명체처럼 되어가는 추세다. 요즘 회자되는 스마트 시티란 도시가 감각을 가지고 스스로 대응하게 하는 기술이다. 4차 산업혁명이란 모든 인간과 기계가 하나의 언어로 통합되는 시대를 말한다. 현재 인간은 기계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언어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는 기계마다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기계 간의 소통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조만간 하나의 소프트웨어 언어로 통합되면 모든 기계가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인간 간의 언어는 국가별로 다른 언어가 사용된다. 하지만 이제 곧 완벽한 동시통역 기계로 언어의 장벽이 없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인간과 기계 간의 소통은 완벽한 음성 인식 기술로 소통의 장벽이 없어질 것이다. 내가 2020년 음성 인식 인공지능과 이야기하려면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속 터지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말하는 어린아이들은 인공지능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없다. 그 이유는 아이들은 발음과 말하는 것을 인공지능과 서로 맞추어 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처음으로 언어를 배울 때는 부모님이 알아들을 수 있게 발음하면서 우리의 언어가 부모님의 언어에 맞추어진다. 그래서 부모님이 사투리를 하면 자녀도 사투리를 배운다. 이제 인공지능과 소통할 수 없는 말투를 가진 나 같은 사람은 심한 사투리를 쓰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인공지능과 음성으로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어를 못하는 사람 취급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미래 시대의 표준어는 지리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컴퓨터와 소통되는 언어가 표준어가 될 것이다. 지난 25년간 인터넷이 영어를 전 세계 공통 언어로 통합했듯이 음성 언어 역시 인공지능에 맞추어 표준어가 정립될 것이다. 그런 시대가 되면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가상 공간과 실제 공간 사이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인간의 몸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 공간 사이의 경계도 모호해질 것이다. 다가올 시대에는 디지털 기계와 아날로그 인간의 융합이 있는 곳에 새로운 생각이 탄생할 것이다. 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배웠듯 기술에만 의존하면 다양성이 사라진다. 우리는 이를 경계해야 한다. 디지털과 융합은 이루어야겠지만 동시에 아날로그적 인간성을 포함시켜야 한다. 실패한다면 우리는 기계적 회계성에 매몰될 것이다. 과거 식민지 시대의 유럽인은 유럽 대륙 밖에 사는 외부인은 다 야만인이라고 보았던 시절이 있다. 지리적으로는 통합된 21세기에 그러한 생각은 미개한 생각으로 치부된다. 21세기에 우리는 인간과 기계로 나누어서 본다. 어쩌면 100년 후가 되면 과거 아시아인을 야만인으로 여기던 시각이 지금은 어이없어 보이듯이 인간과 기계를 나누는 것 자체를 어이없는 이분법으로 여길지도 모르겠다.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것은 무엇인가? 지리적으로 경계를 짓는다면 우랄 산맥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우랄 산맥 서쪽과 동쪽은 별로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왜 우랄 산맥이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인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인간다움과 인간답지 않음을 나누는 것은 무엇인가? 유기체면 인간이고 무기체면 기계인가? 아니면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다움을 나누는 조건인가? 이미 많은 SF 영화와 소설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인간다움은 과연 무엇인지 각자가 정의를 내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화합시키려는 마음. 디지털과 융합해가는 이 시대에 창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인간다움의 정의를 찾는 것이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지난 수백 년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방식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삶의 형태가 나오면 인간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간다움도 바뀐다. 예를 들어서 현재의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많은 소설과 드라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세상은 불과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1800년대 조선시대 사람이 지금처럼 자유연애를 하고 결혼하고 부모를 모시지 않는 사는 모습을 본다면 깜짝 놀랄 것이다. 지금은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략결혼을 100년 전에는 연애 결혼보다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가치관은 18세기 근대 계몽주의의 산물이다. 우리나라도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남편이 큰아들이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사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앞으로 30년 후에는 또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될 것이다. 인간은 항상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인간성을 찾아왔다. 이집트 시대의 노예, 중세 시대의 농노, 근대 산업의 노동자, 현대 사회의 소비자들은 항상 나름의 가치와 존엄을 찾았다. 다행스럽게도 큰 방향성에서 인간의 존엄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더 커지는 추세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 우리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렀고 두 차례의 피의 혁명과 노예와 식민지 시대를 겪기도 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인간다움을 만들 수 있었다. 다음 시대의 인간다움은 이러한 힘든 과정 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이다. 디지털과 융합될 시대는 기술이 너무 압도하기 때문에 개인이 사라지고 획일화된 가능성은 더럽다. 과연 인간다움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새로운 생각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인간다움이 어디서 오는지 살펴보려면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해내는 눈이 필요하다. 앞으로 사회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인간다움도 변할 것이다. 하지만 과연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자신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짧은 글을 통해 건축가의 관점으로 역사 속 새로운 생각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역사 속에서 새로운 생각은 위기와 다름에서 시작했다. 위기와 다름은 보통 갈등과 충돌을 야기한다. 그런데 갈등과 충돌이 있다고 자동적으로 새로운 생각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새로운 생각은 갈등과 충돌을 화합시키려는 마음이 있을 때 만들어진다. 아인슈타인 이전의 물리학계에는 뉴턴의 역학과 맥스웰의 전자기학의 갈등과 모순이 있었다.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이유는 단순히 물리학에 내재된 모순과 갈등을 찾아내서가 아니다. 그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찾아서다. 아인슈타인은 역학과 전자기학의 모순을 화합시키기 위해 시간과 공간을 합친 이전에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시공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인간과 기계의 융합,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융합, 실제와 가상의 융합이 절실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존의 차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생각이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생각을 만드는 창조적 영감은 갈등을 화합으로 이끌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여는 말과 닫는 말을 읽어봤고요. 이제는 책 안에서 몇 군데를 발췌해서 읽으면서 20분 정도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에 빙하기의 끝이 낳은 농업 39페이지 2장 문명을 탄생시킨 기후변화라고 말하면서 39쪽에서 빙하기의 끝이 낳은 농업 인류는 처음엔 다른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만들어진 식물을 채집해서 먹거나 그 식물을 먹고 자란 동물을 사냥해서 먹었다. 자연 생태계는 태양 에너지를 유기체 형태로 전환시켰고 인간은 그 유기체를 소비함으로써 간접적인 태양 에너지를 소비하며 살았다. 이 시기는 인간이 자연 발생적인 자연 생태계의 일부로서 살아가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기후의 변화, 엄밀히 말하면 지구온난화가 이러한 인간의 생존 방식을 바꾸었다. 빙하기가 끝나면서 자연환경에 큰 변화가 생겼다. 전반적으로 추웠던 빙하기 중에는 지구의 지역 간 온도차가 컸다고 한다. 바람은 대기의 온도 차이가 만들어내는 공기의 이동이다. 따라서 지역 간 온도차가 컸던 빙하기 때에는 바람의 세기가 지금보다 더 강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지표면에 식물을 자라게 하는 유기물이 축적되기 어렵다. 그러다 빙하기가 끝나고 빙하가 녹으면서 담수의 양이 증가했다. 지구의 기온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에너지의 전달 매개체인 물이 수증기가 되어 대기에 많이 포함됐다. 그리고 대기에 태양 에너지를 전달하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지구 지역 간의 온도차가 줄어들었다. 지역 간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게 되면서 바람의 세기가 약해졌으며 덕분에 지표면에 유기물질이 축적되기 시작했고 식물이 자라나기에 적합한 토양이 많아졌다. 강한 바람은 유기물을 날려버릴 뿐 아니라 땅 표면의 수분을 앗아가기 때문에 농사에 결정적인 해가 된다. 그런 바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지금도 농사 지을 때 땅에 돌을 뿌린다.
땅에 뿌려진 작은 돌들은 바람을 막아주고 그림자를 드리워서 수분이 빼앗기는 것을 줄여준다. 바람이 많은 제주도에서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돌담으로 바람을 막아주는 노력을 한다. 전지구적으로 바람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비로소 농사 지을 만큼 기후 조건이 좋아졌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빙하기가 끝나면서 온도가 올라가자 물이 부족해지는 지역이 생겼다. 대표적인 곳이 중동 지역이다. 이곳은 빙하기 때는 다른 추운 지역과 달리 기온이 적당해서 먹을 것이 많고 식물이 잘 자라는 지역이었다. 빙하기가 끝나는 시점인 기원전 10,000년 전 이전의 아라비아 반도는 오늘날과는 달리 수목이 무성하고 호수와 습지가 많은 땅이었다. 고대 에덴 동산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는 다큐멘터리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를 중동 페르시아만 바닷속 침수 지역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하지만 에덴 동산 같던 이곳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점차 물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겨났다. 그런데 전화위복으로 이러한 기후적 제약은 최초의 문명이 발생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제공했다. 좀 넘어가서 왜 메소포타미아에서 최초의 문명이 발생했는가? 페이지 46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초의 문명은 왜 다른 지역이 아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만들어졌을까? 농업혁명의 탄생 이유와 마찬가지로 이 역시 지리적 조건 때문이다. 문명이 발생하려면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문제는 사람이 모여 살게 되면 전염병이 돈다. 전염병이 돌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모여서 살 수 없고 도시가 붕괴된다. 우리는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통해서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르크 같은 곳은 건조 기후여서 전염병이 돌지 않는 장점이 있다. 예방주사가 없고 특별한 위생시설도 없는 천연 상태에서 박테리아성 질병이나 바이러스성 전염병의 유행에 가장 강한 내성을 가진 지역은 건조한 기후대 지역이다. MIT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과정을 연구했는데 비가 내리면 땅에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흙과 함께 발포 상태가 되고 그것이 옆으로 이동하면서 바이러스가 전파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세균의 증식뿐 아니라 바이러스 전파에도 취약하다. 반대로 건조한 기후 때는 비가 잘 안 오기 때문에 전염병에 강하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건조 기후 때는 전염병에는 강하지만 물이 부족하다. 물이 없으면 인간이 모여 살 수가 없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지역은 특이하게도 강이 남북으로 흐르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두 문명은 남북으로 흐르는 강의 하구이면서 건조 기후 때에 위치한 문명이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나일강 같은 거대하고 긴 강은 상류와 하류의 기후 때가 다른데 강의 상류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빗물이 강을 따라서 하구의 건조한 지역에 다다르게 되면 사람들은 전염병 없이 그 물로 농사를 짓고 마시면서 살면 되는 것이다. 남북으로 흐르는 강은 자연이 만들어준 천연의 상수도 시스템이 되었다. 덕분에 최초의 문명도시 우르크는 남북으로 흐르는 강 하구의 건조 기후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제 2장 문명을 탄생시킨 기후변화의 제일 마지막 섹션, 왜 아테네보다 시안이 더 멀까라는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안은 중국. 제러미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를 보면 농업 문명이 같은 위도상의 동서방향으로는 빠르게 전파되고 남북 방향으로는 느리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남북 방향으로 이동하면 위도가 달라지면서 기후가 바뀌게 되고 기후가 바뀌면 어렵게 발견한 농사 가능한 종자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동서방향 이동은 같은 위도상으로 같은 기후대상에서의 이동이기 때문에 옆에서 농사가 가능했던 종자를 그대로 쓸 수 있기에 농업 전파의 속도가 빠르다. 우르크는 북위 33도에 위치하고 아테네는 북위 37.5도, 시안은 북위 34도에 위치한다. 우르크와 비교해서 시안은 위도상 1도 차이가 나는 반면 아테네는 4.5도 차이가 난다. 게다가 우르크에서 아테네로 가려면 가운데 지중해가 가리고 있어서 옆으로 돌아가야 한다. 반면 우르크에서 시안은 육지를 통해 동쪽으로 수평 이동하면 된다. 다이아몬드 교수의 이론을 적용하면 동쪽으로 수평 방향으로 전파된 농업의 전파 속도가 훨씬 빨랐다. 그리스와 중국은 같은 시대에 위대한 사상가가 나올 정도로 비슷한 발전 수준이었지만 거리로 따지면 시안이 아테네보다 최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도시에서 2배 정도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는 지중해를 두고 패권을 다투었던 로마와 카르타고의 이야기다. 수메르 문명은 북으로 이동해서 그리스 문명이 되었고 이후 문명은 더 북서쪽으로 이동해서 북위 42.5도에 위치한 로마를 만들었다. 반면
수메르 문명이 이집트를 거쳐서 서쪽으로 수평 이동해서 북아프리카에 만들어진 문명 국가가 카르타고다. 카르타고는 지중해를 두고 로마와 패권을 다투다가 로마에 패망하고 만다.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코끼리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 로마를 격파한 이야기는 유명하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한니발은 로마를 끝장낼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 로마에게 지고 만다. 이로써 문명의 축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넘어갔다. 만약에 한니발이 로마를 멸망시켰다면 산업혁명은 영국이 아닌 북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시작됐을지도 모른다. 서양의 사상가들과 동양의 사상가들은 같은 시기에 뿌리를 내렸지만 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서양은 개인주의적 사고를 하는 10계명 같은 절대적 가치관을 갖고 있다.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일상에서 적용하면 말이 되지만 전쟁에선 적용하기 어려운 법칙이다. 그럼에도 서양의 법칙은 상황과 상관없이 절대적 명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서 동양은 집단의식이 강하고 중용 같은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동양에서는 경우에 따라 행동에 대한 가치가 결정난다. 두 문화권은 건축 공간을 대하는 방식도 다르다. 서양의 건축은 벽 중심의 건축을 하면서 내부와 외부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간의 성격을 갖는 반면 동양은 기둥 중심의 건축을 하면서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모호한 성격의 공간을 갖는다. 이 두 문화는 공통적으로 농업에 기반을 두고 발생한 문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 문화의 생각의 유전자는 다르게 만들어졌을까?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생각의 틀이 어떤 과정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되었는지 살펴보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농업이 만든 두 개의 세계로 넘어가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섹션 벼농사냐 밀농사냐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유현준 교수가 저곳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벼농사냐 밀농사냐. 동서양 두 문화가 각기 다른 특징을 갖게 된 이유는 두 지역의 강수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농업 발명 이전의 인류는 태양에너지가 만들어낸 자연 생태계에 의존하며 과일과 견과류 열매를 끊임없이 채집하거나 크고 작은 사냥감을 잡으면서 살아야 했다. 살아남기 위해 복잡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식량을 얻어야만 했던 인류는 농업이라는 신기술을 갖게 되면서 자연 생태계에 의존했던 때보다 훨씬 단순한 방식으로 식량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인류는 농업을 통해 보리, 벼, 밀, 조, 수수 같은 몇몇 품종의 식물만으로도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농사를 짓는 식물의 품종은 수십 개밖에 안 되고 가축으로 키우는 동물의 종도 개, 고양이, 소, 돼지, 염소, 닭, 토끼, 양 등 10개 정도다. 농업은 인간이 만든 최초의 인공 생태계다. 인간이 선택한 몇 개의 종을 대량으로 복제하고 단순한 생태계를 만들고 그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방식이 농업이다. 인류 문명은 다양하게 계속 진화하는 것 같지만 사실 본질을 들여다보면 만년 전이나 지금이나 문명은 단순한 인공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인터넷 가상공간 역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을 대표로 인공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인공 생태계를 만드는 역사의 첫 단추가 농업이다. 농업의 시작은 셀 수 없이 많은 식물 중에서 열매의 생산성이 가장 높은 품종을 선택하는 일이었다. 이때 선택된 식물종은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의 기후에 의해 결정된다. 그중 강수량이 가장 결정적 요소다. 현재 인류가 식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곡물은 벼와 밀인데 둘 중에서 어느 품종을 재배할 것이냐는 강수량이 결정한다. 벼는 밀보다 재배하는 데 더 많은 물이 필요한 품종이다. 그래서 1년에 비가 1000mm 이상 내리면 벼를, 1000mm 이하 내리면 밀을 재배한다. 지구는 자전하기 때문에 행성 전체를 감싸는 대기는 지역마다 일정한 흐름에 따라 바람이 되어 분다. 이러한 바람 중 계절풍이라는 것이 있다. 보통 대륙의 동쪽 지역은 계절풍의 영향으로 특정 시기에 비가 많이 내리는 몬순 기후다. 따라서 대륙의 동쪽은 벼농사를 짓는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우리나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벼를 재배한다. 반대로 대륙의 서쪽 지역은 집중호우식의 장마철 없이 비가 1년 내내 고루 내리는 편이고 강수량도 동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인 유럽은 밀을 재배한다. 그런데 밀과 벼는 재배 방식의 차이가 있으며 이 재배 방식의 차이가 가치관의 차이를 가져온다. 일반적으로 벼농사 지역은 집단의식이 강하고 밀농사 지역은 개인주의가 강하다. 그 이유는 버지니아 대학 토머스 탈렐름 교수의 논문 벼농사와 밀농사에 따른 문화적 차이의 증거에 잘 설명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벼농사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많은 물을 다루어야 하기에 치수를 위한 토목공사가 많이 필요하다. 물을 담는 작은 저수지인 보를 만들어야 하고 모내기도 집단으로 모여서 한다. 벼농사를 지을 때는 저수지나 다른 사람의 땅에서 사용한 물을 내 논으로 내려받아서 사용하고 다시 그 물을 물길을 내어서 이웃의 땅으로 전달해 주어야 한다. 벼농사에서는 농사의 가장 중요한 물을 함께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사용해야만 한다. 시기를 놓치면 농사가 어려운 품종이기 때문에 노동의 형태도 집단적으로 집중해서 심고 태풍이 오기 전에 집중적으로 추수하는 형식을 띈다. 이러한 노동의 과정을 통해서 벼농사 지역은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과 집단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게 된다. 벼농사는 옆에 있는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지 않으면 지을 수 없다. 다른 말로 이웃과 잘 지내지 않으면 생존을 위협받는 것이 벼농사 지역에서의 삶이다. 그래서 벼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우리 할머니는 서울에 와서도 이웃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하셨다. 얼마 전 시골 군청 공무원으로부터 들은 일화가 있다. 그에 따르면 도시 생활을 하다가 귀농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은 농사일 자체가 아니라 마을 주민과의 관계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 귀농해서 처음에는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 어르신을 차로 병원에 모셔다 드렸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후 다른 일로 바빠서 이웃 어른을 병원에 모셔다 드리지 못하면서부터 이 사람은 버릇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배척을 당했다는 것이다. 귀농한 사람들은 도시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에 가족의 경계가 직계 가족으로 제한적이다. 하지만 벼농사를 계속 지어온 동네 사람들은 이웃사촌의 경계 범위가 넓다. 결국 그 귀농한 사람은 마을 주민으로부터 농사 지을 때에도 물기를 내주지 않는 식의 왕따를 당하다가 도시로 돌아갔다고 한다. 예부터 동네 빨래터에서 나오는 평판과 왕따는 벼농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따로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도 없이 어떤 사람의 행위가 사회 유지에 옳지 못하다고 하면 인민재판식으로 여론을 몰아서 처벌하는 것이다. 벼농사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는 아직도 그런 모습이 많이 남아있다. 사람들은 인터넷 댓글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도 있다. 이 속담의 배경의식에는 강한 평등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인데 오래된 벼농사 생활이 만든 사회주의적 공동체 의식이 자리 잡아서라고 생각된다. 한국이 미국보다 자본주의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같이 유독 동아시아에서 벼농사를 짓는 지역에 사회주의 국가가 많이 남아있는 것도 같은 벼농사 사회에 있는 사회주의적 가치관이 깔려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된다. 물론 일찍이 서양 문화에 개방되었던 일본처럼 벼농사를 지으면서도 자본주의 산업화에 앞서 나간 경우도 있으니 그리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벼농사와 사회주의 공산 개념은 연관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 정리해보면 벼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은 농사 짓는 방식 때문에 결속하고 집단의식을 키우고 주변인과 협업하도록 가치관과 시스템이 발달해왔다. 반면 밀농사는 씨 뿌리는 모습부터 다르다. 벼농사를 지을 때는 함께 줄을 맞추어서 모를 심지만 밀농사 지을 때는 땅 위를 혼자 걸어다니면서 씨를 뿌린다. 집단으로 모여서 일하는 경우가 적다. 밀은 맨 땅에서 자라고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비가 집중호우 없이 적당히 고루 내리는 지역에서 농사짓기 때문에 관계 수로를 만들 필요도 없다. 밀농사는 벼농사에 비해서 서로 협력할 필요도 없고 모여서 살 필요도 적다. 자연스럽게 밀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관계의 수로 토목공사를 하고 집단 모내기를 하면서 벼농사를 짓던 사람들에 비해 개인주의적 성격이 만들어지게 된다. 벼농사 지역의 이혼율이 밀농사 지역보다 매우 낮은 이유도 이와 같은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유럽 여행을 가면 자연 속에 오두막이 띄엄띄엄 있는 평온한 시골 풍경을 볼 수 있는 반면 동양의 시골의 집들은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다. 농사 방식은 마을의 풍경도 다르게 만들었다. 노동 방식이 문명의 성격을 결정지은 것이다. 이제 좀 더 지나가서 동양은 왜 풍수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보겠습니다. 벼농사 지역과 밀농사 지역의 건축은 다르게 발전해 왔다. 따라서 사람들이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도 다르게 진화했다. 밀농사 지역은 벽 중심의 공간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지붕을 받치고 있는 벽에 창문을 내려고 구멍을 크게 뚫으면 집이 무너진다. 그래서 창문의 크기가 작다. 게다가 유리가 대량 보급되기 전에는 창문을 유리창이 아닌 나무로 만든 문으로 가려야 했다.
유리창은 고딕 성당 같은 엄청나게 비싼 건축물에나 설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집 안에서 창문으로 바깥 경치를 볼 수 없었다. 서양 건축의 대표적인 창문이라 할 수 있는 고딕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역시 바깥 경치를 볼 수 있는 투명한 창문이 아니었다. 이런 이유에서 서양의 건축 공간은 내부와 외부가 벽으로 확연히 나뉘는 공간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안에 역시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생각하는 걸 잠깐 얘기하면 역시 유현준 교수는 기후 때문에 벼농사와 밀농사가 갈리게 되었고 그 땅의 성격 때문에 벽 중심의 건축, 기둥 중심의 건축이 갈리게 되었고 또한 그 기둥 중심의 건축은 벽 중심의 건축은 창문을 크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닫고 생활을 했고 또한 기둥 중심의 건축은 창문을 크게 내어서 바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창문의 비율도 중요시되고 경치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 전통적인 동양의 건축은 인면을 디자인할 때 서양만큼 신경 쓰지 않았다. 동양의 건축물을 보면 건물의 인면을 차지하는 대부분 요소가 지붕이다. 동양은 서양에 비해서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방수를 하는 지붕이 가장 중요한 건축 요소였다. 비가 많이 내리니 빠른 배수를 위해서 지붕의 기울기가 급하다. 그러다 보니 앞에서 바라보면 지붕이 건물 인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난방 시스템이 무거운 돌로 만든 온돌이어서 2층짜리 집이 없었다. 그래서 건물을 지으면 건물 인면에서 지붕이 절반을 차지한다. 지붕을 제하고 난 건물의 인면은 그저 지붕을 받치기 위한 나무 기둥이 있을 뿐이다. 동양은 나무 기둥을 이용해서 건축되었는데 기둥 구조는 지붕을 받치기 위한 벽이 필요 없다. 그러다 보니 기둥과 기둥 사이는 뻥 뚫린 개방감을 갖기 쉽다. 게다가 중국의 체륜이 발명한 종이가 있었기에 유리가 보급되기 훨씬 전부터 창문을 크고 가볍게 만들 수 있었다. 여름철 더울 때에는 통풍을 위해서 창문을 접어서 들어 올려 처마 밑에 걸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벽이 없는 건축이 된다. 비가 오더라도 처마가 길게 가려주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 놓아도 비가 들이치지 않아서 창문을 열고 바깥 경치를 구경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처마 아래에는 툇마루를 만들어서 빗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을 수도 있다. 동양 건축에서는 이렇게 내 외부의 경계가 모호한 공간감이 발달하게 되었다. 동양은 안에서 밖을 보는 일이 일상이었고 집의 내부와 바깥 경치의 관계가 중요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경관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건축물의 배치를 결정한다. 안에서 밖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건축 디자인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풍수지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주변이 보이기 때문에 건축에서 주변 상황 및 요소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건물이 뒤에는 산이 있어야 하고 남쪽을 향해서 창이 열려야 하며 남쪽으로 물이 흐르면 좋다. 뒤에 산이 있고 앞으로 강이 흘러야 대지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그래야만 비가 와서 배수가 잘 돼서 땅에 침하가 적고 습기가 적어서 나무로 만든 건축물이 오래 유지될 수 있다. 남쪽으로 기울어진 땅이어야지 단위 면적당 더 많은 햇볕을 받게 되고 비가 온 후에도 땅과 건물이 잘 말라서 건축물이 더 잘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배산임수라는 풍수지리가 원리가 나온 것이다. 기둥 중심의 건축으로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건축 공간이다 보니 여러모로 주변과의 관계가 중요한 건축으로 발전했고 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벼농사를 지으면서 집단 행동이 필요해져 사람들 간의 관계에 무게를 두는 가치관이 형성되었다면 건축을 통해서는 사람과 건축과 주변 자연환경과의 관계에 무게를 두는 디자인관이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제 3장에서 마지막으로 문과생 소크라테스와 이과생 플라톤 부분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는 다음번에 한 묶음으로 쭉 읽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는 말과 닫는 말을 읽느라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양 문과생 소크라테스와 이과생 플라톤. 서양에 많은 사상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후배들에게 특히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은 피타고라스다. 그는 고대 지식인들의 성지라고 불린 밀레토스에서 가까운 섬 사모스에 태어났다. 피타고라스는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먼 거리를 할 수 있는 중동 지역까지 여행을 했다. 중동 여행의 경험과 당시 그리스의 문화적 패러다임이
피타고라스를 수학자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는 수가 형태와 사고를 지배한다는 말을 남겼는데 이는 이후 서양의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지금 피타고라스를 수학자로 이해하지만 당시의 피타고라스는 수학자 겸 종교 지도자였다.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은 집단 생활을 했고 내부적으로 지식을 공유했던 특이한 집단이었다. 피타고라스는 음계를 수학적으로 정의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첼로 같은 현악기에서 특정 줄의 음을 낸 후에 그 줄 전체의 길이의 2분의 1 지점을 손가락으로 누르고 소리내면 두 소리가 화성적으로 조화를 이룬다. 3분의 1 지점을 누르고 소리내도 화성적으로 조화를 이룬다. 이 음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완전 오도다. 우리가 음악에서 듣기에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을 숫자로 규명한 사람이 피타고라스다. 흥미로운 부분은 피타고라스 이후 초기의 사상가들이 수학을 대하는 자세의 차이다. 서양의 모든 사상가가 처음부터 수학을 생각의 중심에 둔 것은 아니었다. 소크라테스는 수학을 좋아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질문하고 답하는 삼파술이라는 대화 기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전형적인 문과생이다. 그는 수학을 멸시했다. 그런데 그의 제자인 플라톤을 다르다. 플라톤은 20대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독배를 마시고 세상을 떠난 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유명한 수학자들과 친교를 나누었는데 키레네, 현재 리비아 동부 출신 고대 그리스 수학자 테오도로스로부터 기하학을 배웠고 이집트에서는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과 사귀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그는 수학을 멸시했던 소크라테스와는 반대로 수학을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피타고라스의 신비주의적 종교적 색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플라톤은 피타고라스의 종교적 부분을 삭제하고 수학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는 관점만 받아들였다. 플라톤은 수학은 세계를 이해하고 기술하는 최적의 언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원자가 정사각형이나 정삼각형 같은 기하학적이라고 믿었다. 플라톤은 원소가 물, 불, 흙, 공기가 모두 3차원 기하학 도형이라고 믿었는데 흙은 정육면체, 공기는 정팔면체, 물은 정이십면체라고 믿었다. 문과생 소크라테스와 달리 플라톤은 단순히 이과생이라 할 수 있다. 플라톤은 인류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인 아카데미아를 설립해서 정치학, 윤리학, 형이상학, 인식론 등 많은 철학적 논점에 대해 가르쳤는데 특이한 점은 이 학교에는 수학의 기초가 없는 사람은 입학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학교 입구에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구절이 적혀 있다. 현대 양자 이론의 대가인 카를로 로벨리의 저서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에 의하면 플라톤은 수학을 공부한 제자들에게서 하늘에서 보이는 천체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수학적 법칙을 발견할 수 있겠는지 물어보았다고 한다. 플라톤의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플라톤 학파의 에우독소스가 연구했고 여러 학파를 거쳐서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서 완성되어 비로소 수학적인 천문학 체계가 시작되었다. 어찌 보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철학과 피타고라스 수학이 만나서 만들어진 변종사고로 할 수 있는데 수학적 사고가 그의 철학에 미친 영향은 이데아 개념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플라톤 철학의 정수로 평가받는 국가론 7권의 동굴의 우화를 보면 플라톤 철학의 중심 사상이라 할 수 있는 이데아설이 나온다.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현실에 사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손과 발이 벽에 묶여 있고 목도 묶여 있어서 뒤나 옆은 못 보고 앞만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사람은 머리 뒤쪽에 있는 횃불로 인해 만들어진 동굴 벽에 비친 이데아 세계의 그림자만 볼 수 있는 것이다. 플라톤은 이처럼 우리는 실체를 볼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현상은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은 그 본질인 이데아의 현상일 뿐 실체는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인간은 철학적 이성을 통해서만 우리가 볼 수 없는 본질인 이데아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플라톤의 머릿속에 있는 이데아 같은 관념적 완전성은 수학적 사고에서나 가능하다. 자연 속에는 완전한 기하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동그랗게 보이는 지구도 적도가 부풀어 오른 타원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구는 둥그런 구 형태이기 때문에 땅에 그려진 삼각형도 사실은 완전한 직선의 삼각형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각의 합이 180도인 삼각형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상상하며 인식한다. 그리고 원이란 한 점에서 같은 거리의 점들을 연결한 선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한다. 이러한 수학적 개념은 다분히 현실 세상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완전성이다. 이러한 수학의 완전성은 이데아의 개념적 완전성과 일맥상통한다. 플라톤은 개념상 온전한 세상인 이데아를 상상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학적 이성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여기서 말하는 철학적 이성에는 수학적 사고도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완전한 이데아 더하기 이성, 수학을 통한 탐구는 유럽 정신세계의 기초가 되었다.
서양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형이상학적 완전성과 수학에 근거한 사고는 이집트에서 시작해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에 의해서 구체화되고 포톨레마이우스에 의해서 비로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보는 시각을 갖기 시작했다. 우주를 이제 수학으로 설명하는 세상이 열린 것이다. 카를로 로벨리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는 사람은 데모크리토스였다고 한다. 데모크리토스가 쓴 책만 61권에 다다른다. 주제도 대우주론, 소우주론, 맛에 관하여, 영혼에 관하여, 감각에 관하여, 그림에 관하여, 농업에 관하여, 전략론, 윤리적 논점들, 이름에 관하여 등 스펙트럼이 거의 인간 지성의 모든 부분을 포함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조차 명함을 못 내밀 정도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그의 생각은 완전히 소실되었다고 한다. 그의 생각을 공부했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학자들의 책에 그 내용이 언급되면서 추측해 볼 수 있을 정도만 남은 상태다. 로벨리는 고대 최고의 지성이 완전히 없어진 이유가 정치적인 것 때문이라고 말한다. 데모크리토스는 21세기의 과학자들과 아주 유사한 사고체계를 가졌다. 다른 말로 하면 무신론자고 이성을 중시하며 신비함을 배척하는 사고체계인 것이다. 그런데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삼으면서 그의 무신론적 사고는 배척의 대상이 되었다. 그의 생각은 대가 끊기게 된 반면 플라톤은 이데아 같은 이상향을 설정함으로써 신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과 세계 곳곳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이 둘은 방식이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상이다. 따라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로마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후 서양 사상의 근간이 되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점은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이다. 플라톤은 수학으로 세상의 움직임을 보고 싶어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은 이성을 잘 개발하면 가장 좋은 상태까지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이 두 사람의 영향으로 서양의 문화는 수학을 통해서 완전하고 형이상학적 신의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 로마가 이끄는 기독교 시대에도 살아남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리스 철학은 기독교와 보이지 않게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로마라는 제국의 확장과 함께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면 함께 퍼져나간 기독교와 그리스 철학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여기서부터는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만든 공간, 유현준 지음 첫 번째 절반을 나누어서 여는 글과 닫는 글, 그리고 1장, 2장, 3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이제 본격적으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수 있겠죠.